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금융군입니다. 오늘은 건축 구조 시스템 중에서 강접 골조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리지드 프레임 스트럭처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로는 먼저 강접 골조 시스템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특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접 골조 시스템의 접합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접 골조 시스템의 변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접 골조 시스템의 형태들,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형태들 중에서 크게 일방향 거도 시스템 또는 이방향 거도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힌지 프레임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렌딜 프레임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순서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접 골조 시스템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접 골조 시스템은 기둥과 보, 그 중에서도 기둥과 연결되는 거더를 얘기하겠죠. 거더가 강절로 연결되어 구성된 골조를 말합니다. 강절이라고 하면 리지드 조인트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골조라 하면 기둥 보호 시스템, 기둥과 보로 구성된 시스템을 우리는 그 골조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강적 골조 시스템은 기둥과 보가 꼭 강절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절로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 골조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구성하는 기둥과 보 부재의 여기 중요한 거죠. 휭강성으로 외력에 저항하는 평면 또는 인면의 격자 형태의 구조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적 골조 시스템을 다른 명칭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저희가. 그래서 구조 엔지니어들 또는 구조 공학자들은 강적 골조라는 용어보다는 모멘트 저항 골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강적 골조는 라멘 구조라고도 부르죠. 라멘은 독일어죠. 독일어. 라멘 구조라는 용어는 아마 저희가 건축공학과에서 구조 역학 시간에 보통 이런 강적 골조를 라멘 구조로 많이 명명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또는 강성골조, 강성의 강성골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강적골조는 기둥과 부가 강적으로 인해서 저항을 한다는 거죠. 강성으로 외력에 저항하기 때문에 저항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둥이 있고요.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큰 보, 거더라는 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강절로 활절이 아닌 강절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강적 골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예전에 그 동영상에서 구조물의 절점이라고 배웠죠. 구조물의 절점이라는 동영상에서 절점은 크게 강절과 활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강절이라는 조건은 예를 들어서 기둥과 거더의 그 사이의 그 각도 있죠. 이걸 부재각이라고 하는데 그 부재각이 하중을 받기 전에 부재각과 하중을 받고 나서 변형된 부재각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변함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러기 때문에 그 변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기둥과 보가 휭강성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외력에 저항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전 동영상의 구조물의 어, 절점이라는 챕터를 한번 보시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조물의 이제 지점이라는 것도 비슷한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강적 골조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에서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절로 기둥과 거더 사이의 부재각이 하중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적골조는 강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둥과 걷어 사이에서 그 절점에서 기둥과 걷어가 만나는 절점에서 수직 및 수평 방향의 힘들을 전달을 시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휨 모멘트도 전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강절의 조건은 그래서 보에서 기둥으로 하중을 전달시킬 때 그 기둥의 그 보에 작용하는 힘들이 강절로 인해서 기둥의 수직 및 수평 방향의 하중을 전달시킬 뿐만 아니라 모멘트도 전달시킨다는 게 역학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강절에는 축방향력도 전달을 시키고요. 결국 축방향이라면 뭐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축방향력, 그렇죠? 축방향을 전시고, 그리고 전단력, 단부에서 전달되는 전단력이 또 기둥으로 전달시킵니다. 그리고 그 강절로 인해서 단부의 휨 모멘트도 또 전달을 시키죠. 모멘트를 전달시키기 때문에 절점에서 기둥과 걷어가 만나는 절점에서 보에도 걷어에도 휨 모멘트가 단부에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이 기둥에 전달이 돼서 기둥에도 휨 모멘트가 작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절로 인해서 걷어의 보 단부에는 부 모멘트가 작용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부 모멘트가 작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걷어 입장에서 보면 단부가 기둥에 연결됨으로써 보통 연속성을 확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연속성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부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죠. 부 모멘트를 발생을 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걷어의 입장에서 보면 휨 성능이 좋아집니다. 휨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형에 대한 저항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연속일 때는 그 걷어 입장에서 보면 큰 처짐이 생길 수 있는데 강접으로 인해서 연속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걷어 입장에 보면 처짐과 같은 변형의 저항 능력이 상상이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적골조는 그러니까 걷어죠. 기둥과 걷어로 연결되는 강적골조는 중력 하중뿐만 아니라 수평 하중에도 저항할 수 있다는 또 특징이 있죠. 이에 반해서 작은 보라고 하는 빔들, 그러니까 걷어와 걷어 사이를 연결하는 작은 보라고 하는 빔들은 오로지 중력 하중에만 저항하고 수평 하중에는 저항할 수 없잖아요. 이에 비해서 강적골조는 역학적 특징상 중력 하중뿐만 아니라 수평 하중에도 저항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 설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적골조를 수평력에 저항하지 않는 요소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적골조는 어쨌든 수평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부재고 구조 엔지니어가 중력 하중뿐만 아니라 수평 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강적골조는 대부분 중력 하중뿐만 아니라 수평 하중에도 저항하는 요소에 대한 특징을 학습해 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강적골조 시스템의 접합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강적골조는 접합이 강절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접합 형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죠. 일체식 콘크리트 배근을 다 하고 기둥과 거더를 한꺼번에 이제 보통 콘크리트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일체식 구조가 돼서 어떻게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둥과 거더에는 어떻게 보면 강접합으로 만들기가 되게 수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대부분 기둥과 거더가 강절골조로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 대신 조건이 있죠. 부모멘트가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더와 기둥이 만나는 거더 입장에서 보면 단부에서
부모멘트가 걸리는 상부철근, 주철근의 상부철근이 기둥에 충분히 임장철근 정착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대부분 기둥과 걷어가 강적골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죠.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가 일체식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조공학자, 구조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의 강적 골조, 그러니까 이걸 모멘트 저항 골조라고 많이 부릅니다. 모멘트 저항 골조라고 많이 부르고 그것들의 종류가 또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보통 모멘트 골조, 그 다음에 중간 모멘트 골조, 그 다음에 특수 모멘트 골조라고 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 분류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철근의 백은 상황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연성 능력, 그 골조가 갖고 있는 연성 능력, 비탄성 변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앞에 동영상 강의, 예전에 동영상 강의에서 콘크리트 중간 모멘트 골조의 백은, 콘크리트 중간 모멘트 골조의 백은이라는 동영상 안에서 제가 보통 모멘트 골조, 중간 모멘트 골조, 특수 모멘트 골조에 대한 백은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철근 콘크리트 앞에 설명드렸던 콘크리트 중간 모멘트 골조의 백은을 챕터를 한번 학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철골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철골의 강접합, 그렇죠? 강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틸 리디드 커넥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모멘트를 전달하기 때문에 모멘트 커넥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강접합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멘트 접합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인접한 부재들 사이의 회전에 대한 연속성이 완전하게 이상화된 형태라고 가정한 겁니다. 이상화된 형태. 그러니까 인접한 부재 사이라면 기둥과 걷어를 얘기하죠. 그래서 즉 골조가 기둥과 걷어가 외력에 대하여 변형을 할 때, 외력에 대해서 움직이겠죠. 변형을 할 때 그들 부재 사이의 각도, 이걸 부재각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이 부재각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보의 모멘트가 기둥에 전달되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접합 후의 회전 구속도가 90%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강접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의 반대말은 핀접합, 그죠? 핀접합, 활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껴 있는 게 이제 부분접합, 부분 강접, 부분 강접이라고 하죠. 부분 강접이라고 부르죠. 세미 리지드 또는 뭐 반강접 또는 파티셜 리지드, 그죠? 부분 강접이라는 용어를 구조공학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회전의 구속도가 부재각이 거의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90도 이상인 것을 우리는 강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들은 기둥이 있고요. 이거는 각형, 그렇죠? 각형의 기둥이네요. 튜브라고 하죠. 각형 기둥에 그 다음에 걷어는 H형강을 사용하는 구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또 H형강의 빔이 또 이렇게 그죠? 빔이 설치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철골의 강접합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둥과 걷어의 모멘트를 잘 저항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기둥과 걷어의 접합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모멘트를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걷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상하부 프렌지도 기둥에 잘 접합을 시켜야 되고 외부뿐만 아니라 프렌지도 잘 접합을 시켜야지 회전에 대해서
그죠? 회전에 대해서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접합은 보통 외부만 붙이죠. 보의 외부만 기둥에 접합을 시키는데 모멘트 접합, 강접합은 그것뿐만 아니라 상하 프렌지도 기둥에 잘 접합을 시켜야 되는 게 특징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하단 그림은 일단은 브라켓 타입이네요. 기둥에, 각형 기둥에 요만큼 브라켓으로 짜리몽땅하게 내민 거더를 그쵸? 다 이렇게 붙여온 거죠. 공장에서 붙여와서 현장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요 중간에 거더 부분을 고력 볼트 조합으로 접합을 시킨 형태 브라켓 타입으로 지금 연결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상부 그림은 이거는 이제 기둥이 H형광 기둥, 그렇죠? H형광의 기둥에 H형광의 보를 붙인 강접합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기존의 약 짜리몽땅한 브라켓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라켓에 고력 볼트로 상부 프렌지와 외부를 접합시킨 형태를 띄고 있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판을 붙여서 이 판에 강접 형태로 볼팅을 체결을 해서 기둥에 붙이고 거기에다 용접 형태로 거더를 붙인 또 형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요거는 요 그림은 기둥이 요거는 왼쪽 그림과 마찬가지로 그죠? 각형 강경 기둥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과 마찬가지의 그 브라켓 타입의 H형광을 고력볼트화 시켜서 붙인 거고요. 요거 관통 다이아프램이라고 한 거는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 기둥 상하 프렌지, 그러니까 거더의 상하 프렌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둥을 관통시켜서 다이아프램을 설치를 한 예입니다. 뒤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그림은 링 스티프너를 사용한 강접합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 경우에는 기둥이 원형 강광 기둥이죠. 원형 강광 기둥이고 보는 마찬가지로 H형광의 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철골에는 기둥과 보의 종류에 따라서 강하게 강접 형태로 붙여야지 이것이 강접 골조를 구성시킬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래서 이건 많이 쓰는 타입인데 일단은 철골 강접합의 브라켓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단 많이 지금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H형광 기둥에 브라켓 형태의 짧은 이렇게 나와 있는 짧은 거더를 기둥과 함께 공장에서 제작을 해오죠. 공장에서 제작을 해오고 현장에서는 브라켓 짜리몽땅한 캔틸레버성 거더 보와 나머지 안에 내부에 있는 같은 사이즈의 보를 고력 볼트, 고장력 볼트를 이용해서 프렌지와 외부를 이음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브라켓 타입으로 인한 강접합의 형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에서 아무래도 이 강접 형태를 만드는 게 공장에서는 지그나 여러 가지 품질 확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그 장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돌리면서 용접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품질이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품질이 현장 용접이 있고 공장 용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품질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요. 보통 보면 여기 보면 프렌지는 무슨 용접이죠? 이거 글루브 용접이라고 하죠. 보통 한국말로 맞댐 용접을 통해서 이렇게 용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는 보통 이거 뭐죠? 필레트 용접, 모살 용접이라고 하죠. 양면 모살 용접을 통해서 이렇게 공장에서 제작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거는 그 거더가 H형광 기둥의 프렌지 쪽에 연결됐을 때의 모습이고, 이거는 그렇죠? 프렌지 쪽에, 이거는 외부 쪽에, 그렇죠? 철골 기둥의 H형광 외부 쪽에 붙였을 때의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해보면 기둥과 브라켓은 공장에서 직접 가져와서 공장 제작해 온다는 거죠. 현장에 설치하고 브라켓 이음부만 현장에서 볼트를 체결하여 이음하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현장 용접이 없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선호하는 접합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타입들을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장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있죠. 단점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따로 또 이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절 형태로 이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력 볼트의 수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볼트 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 면에서는 좀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접합을 구성할 때의 현장 용접 타입입니다. 현장 용접 타입인데, 이거는 뭐 미국 쪽에서 많이 쓰는 타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외부는 볼트로, 고력 볼트로 전단 접합을 해서 연결을 시키고요, 기둥에. 그런데 상하 프렌지는 현장에서 글로브 용접, 맞댐 용접을 실시해서, 이게 깃발이 보이시죠? 깃발이 현장 용접을 뜻하죠. 이게 글로브 용접을 통해서 이렇게 용접을 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일종의 현장 용접을 통한 강접합을 구성하는 타입입니다. 그런 시스템이고요. 많이 또 그래서 미국 쪽에서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대신 또 단점은 있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용접하기 때문에 현장에 용접하다 보면 품질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접을 잘해야 되죠. 그 기후 조건이라든지 외부 환경에 따라서 정확한 그 용접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확한 그 전류 전압을 잘 조절을 해서, 그죠? 숙련공으로 인해서 용접을 잘 해야 된다는 또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현장 용접에 대한. 그렇지만 또 이런 현장 용접은 프렌지 부분의 용접, 아까 브라켓 타입에 비해서 그 고력 볼트의 숫자가 현저하게 절감이 되죠. 그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또 경제성 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면에는 또 되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전체를 다 용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외부 부분은 고력 볼트 체결을 했지만 외부 부분도 용접을 할 수가 있겠죠. 외부 부분도 용접할 수. 그래서 전체 또는 부분적, 아래 그림은 부분적으로 프렌지만 용접하는 형태인데, 부분을 용접하는 형식으로 브라켓 타입에 비해서 이음부의 플레이트나 고력 볼트가 빠짐으로, 그렇죠?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적으로 하지만 또 그만큼 현장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만 보프렌지는 현장 용접이므로 기능공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한 품질 관리가 용이하지 못해서 현장에 하여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왼 하단에 두 개의 그림, 이 그림이 이제 기둥과 걷어가 붙는 강절 형태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참고로 보여드렸는데, 여기 오른쪽 두 개 그림은 걷어의, 예를 들어서 걷어의 빔이 강절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성정을 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빔투 걷어 형태를 또 보여주는 형태를 한번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둥의 강접합은 브라켓 타입과 현장 용접 타입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번 챙겨보시고 두 가지 종류에 대한 장단점도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적 골조의 강절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 패널존의 검토를 구조공학자나 구조엔지니어들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패널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기 부분. 기둥과 걷어가 겹쳐지는 부분. 그렇죠? 겹쳐지는 이런 부분을 패널존이라고 우리는 부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철골 구조에서 기둥과 보가 강접 형태로 연결되었을 때 기둥과 보로 둘러싸이는 부분을
패널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각 부재에서 전달되어 오는 힘들이 교차하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골조의 큰 수평력, 큰 지진력이라든지 큰 풍하중이 작용하면 여기에 큰 전당력이 작용하므로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전단력이 이제 작용을 한다. 그럼 뭐 이렇게 전단력이 작용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단력이 작용하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러면 이제 또 그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됐습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또 보에 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쪽 밑에 쪽에도 이런 식의 전단력이 작용을 하겠죠. 패널존은. 그러다 보면 이게 이 직사각형인 부분이 찌그러집니다. 마름모 형태로 찌그러지겠죠. 이 찌그러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큰 변형이 이루어지면 이 패널존 때문에 이게 이제 강절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패널존의 강성, 구조적 내력이 확보되어야지 기둥과 걷어가 강절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널존의 그 검토를 해야 되죠.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는 이 기둥과 걷어의 상하 프렌지를 연소시켜서 이 안에 수평재를 보내죠. 그럼 이제 다이어프램이라고 부르는데 다이어프램도 보내는 형태로 그다음에 기둥도 이 기둥의 H형광 기둥 같은 경우는 상하 프렌지에 연속돼서 이 패널존 분에도 스티프너라고 하죠. 이런 거 스티프너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찌그러지지 않게. 그래서 때로는 이게 이제 뭐 중저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스티프너를 보내고 다이아프램을 보내놓으면 특별하게 뭐 이렇게 위험하지 않죠. 어떻게 패널존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데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인 경우에는 이 수평 하중이 워낙 세서 수평력이 워낙 세서 이 패널존에 대한 검토를 더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그게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모자랄 경우에는 이 보강 스티프너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외부 쪽에 판을 하나 덧댑니다. 덧대서 용접해서 붙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찌그러지려고 하니까 그렇죠? 찌그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또 보강 스티프너를 보강 플레이트를 보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식의 또 외부 부분에 판을 붙이고 그 직각 방향에 또 판을 스티프너를 붙여서 또 이렇게 보강 플레이트를 붙여서 그 패널존에 이 변하지 않게 변형되지 않게끔 강성을 유지하게끔 또 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다이어프램입니다. 다이어프램은 앞에도 잠깐 설명했듯이 보에서 전달되는 그 프렌지는 보통 이제 보에서 휨 모멘트를 담당을 하죠. 주로 휨 모멘트를 담당하고 그게 기둥의 강절 형태로 잘 붙이려면 이렇게 글로브 용접, 맞댐 용접을 통해서 용접을 시켜야 됩니다. 용접을 시키고 그리고 이 힘이 반대쪽이든 아니면 이 기둥이든 바로 강절 형태로 힘을 전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보통 요 H형광의 상하 프렌지 두께만큼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두께만큼 수평재 스티프너를 붙이는데 이게 바로 다이어프램입니다. 다이어프램인데요. 보의 상하 프렌지를 중심으로 한 힘의 전달을 기둥에 전달시키기 위해서 기둥 내부에 설치되는 스티프너, 보강재를 다이어프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읽어보겠습니다. 패널존을 외부에 대한 변형과 응력이 안전하게 보호해주면서 그렇죠? 패널존을 외부의 변형과 응력에 안전하게 보호해주면서 힘을 원활하게 흘려보내기 위한 보기둥 접합부의 중요한 구조 요소의 하나가 다이어프램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프램은 보기둥 접합부에 일반적으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이것도 뭐 혼용돼서 쓰이기도 하고 중첩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관통형 다이프램이 하나 있습니다. 관통형 다이프램인데 관통형도 보호 관통형이 있고 기둥 관통형이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측 다이어프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측 다이어프램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관통 다이어프램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기둥이 각형 강관, 그죠? 각형의
튜브라는 각형 강관이고 보는 H형 강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보의 상부 프렌지가 그렇죠? 상부 프렌지가 어떻게 관통돼 있죠. 이게 관통돼서 그 보관통형 다이프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통돼서 반대쪽에 상부 프렌지와 연속성을 유지한 겁니다. 여기 하부 프렌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관통형 다이프램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각형 관과는 어떻게 보면 개방형 단면이야 폐쇄형 단면이잖아요. 폐쇄형 단면이기 때문에 여기를 요 부분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릅니다.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 위에 있는 각형 강관 밑에 있는 각형 강 그리고 패널 존에 들어가는 각형 강을 잘라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레이트를 다이어프램을 이렇게 연속시켜서 용접해서 설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밑에 있는 기둥, 위에 있는 기둥,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거더를 접합을 시키는 형태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관통형 다이어프램이고요. 여기 내측형 다이어프램은 왼쪽 그림하고 뭐가 틀리죠? 이거는 아까 왼쪽에는 이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잘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한 곳을 자른 겁니다. 그렇죠? 한 군데만 자른 거죠. 한 군데만 잘라서 그래서 자른 그 부분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요 내측에 요 내측 다이어프램을 공장에서 이렇게 붙입니다. 용접해서 붙이고 그리고 요 자른 요 공간을 통해서 또 밑에 부분에 내측 다이어프램을 그 용접을 통해서 이렇게 붙여와요. 붙여오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요걸 맞아 잘라진 부분을 붙이고 기둥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양쪽에 있는 거더를 그죠? 강절 형태로 연결을 시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하 프렌지의 힘들이 이렇게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이게 바로 내측 다이어프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측 다이어프램은 어떻습니까? 외측 다이어프램은 이 안에 어쨌든 강광 기둥 안에 이런 내측 다이어프램을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롭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잘라서 또 설치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외측으로 이 안에는 이제 설치하지 않는 거죠. 강강 기둥 안에는 다이어프램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외측으로 그죠? 외측으로 넓대 대한 좀 뭐라 그러냐 이렇게 힘이 원활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 외측 다이어프램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원활하게 기둥에 전달하고 원활하게 반대편으로 또 흘려보내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외측 다이어프램이라고 해서 또 시공성에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퀀텀형 다이어프램, 좀 전에 설명드렸죠. 각형 강관, 각형 기둥에 그렇죠? 관통형 다이어프램을 해서 설치를 한 형태, 이걸 관통 다이어프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강관에 때로는 콘크리트를 충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충전 강관이라고 하죠. CF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다이어프램 안에 원을 이렇게 또 이렇게 뚫습니다. 콘크리트가 연소성을 확보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또 특별한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통형 다이어프램이고요. 그림에서 보여준 거는 뭐 충전 강관까지는 아니죠. 충전 강관이 아니고 일반적인 강관 기둥에 그 H형광 거더가 붙는 일반적인 관통 다이어프램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요걸 때 이제 여기 자르고 여기를 잘라서 그렇죠. 여기 다이어프램을 이렇게 형성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거죠. 요 부분을 만들어 오고 위에 기둥, 아래 기둥, 왼쪽, 오른쪽 거더를 현장에서 붙이는 또는 이제 브라켓 형태로도 만들 수 있겠죠. 브라켓 형태로도 만들어서 설치하는 이런 타입이 관통형 다이프램입니다. 다음도 관통형 다이프램의 또 예인데요. 이거는 전 어떻게 보면 상하 기둥의 사이즈가 다를 경우에는 그림에서는 이제 외측면을 맞추고요. 외측면을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그 한쪽 면 세 면이 줄어들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경사져서 경사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관통형 다이프램을 만든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일단은 이 부분을 따로 만들어 오겠죠. 이렇게 생긴 부분을 그렇죠?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관통형 다이프램도 다 붙여서 그렇죠? 붙여서 나중에 아래 기둥, 아래 큰 기둥, 위에 작은 기둥, 그다음에 옆에 거더를 그렇죠? 붙이는 형태의 구성을 하겠죠. 여기도 보시면 각도도 완만해야 되죠. 그래서 1대5를 여기 좀 추천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거더가 붙는 쪽은 보면 대부분 이렇게 보면 글로브 용접 그렇죠? 강하죠. 모살 용접이 강하고 그리고 외부가 붙는 부분은 전단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용접성이 편리한 그죠? 그 필레트 용접 모살 용접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기호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용접 기호들은 글로브 용접 같은 경우는 이 수직선이 항상 뭐죠? 왼쪽입니다. 수직선이 왼쪽이고 요거처럼 이렇게 요 경사진계 밑에 있으면 보이는 쪽 위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 화살표가 있는 쪽에서 글로브 용접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게 이 보조선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화살표가 있는 반대편에서 그죠? 글로브 용접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모살 용접도 항상 이 직선이 항상 왼쪽이고 그렇죠? 그것도 하부의 삼각형만 있으면 화살표 방향 쪽에서 모살 용접을 하는 거고 그 위쪽에 삼각형이 있으면 그 반대편 화살표의 반대편에서 모살 용접을 하는 거고 양쪽에 다르게 삼각형이 있으면 이거는 양면 그렇죠? 모살 용접 이런 뜻이죠. 용접교도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밑에 기둥과 위에 기둥이 다를 경우에 편심이 없는 경우 일방향 편심인 경우, 이방향 편심인 경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 부분을 미리 공장에서 맞춰서 이만큼을 제작하고요. 제작해서 나머지 상하 기둥과 그 다음에 그 좌우 또는 뭐 세면 또는 내면의 거더를 붙이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잘못 건드렸네요. 잠깐만요. 네, 다음은 내측 다이어프램에 살펴보겠습니다. 내측 다이어프램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기 간간의 가운데를 찢는다 그랬죠. 가운데를 찢고 그 다음에 내측에 내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 간간을 설치하고 여기 가운데 찢어서 설치를 여기 상하 내측에 있는 다이어프램, 내 다이어프램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설치를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기둥을 용접시켜서 붙이고 거기다가 거더를 용접시켜서 상하 프렌지의 연속을 확보해주는 타입을 그렇죠? 예. 내측 다이어프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 다이어프램을 강관 내부에 용접하여 설치하는 형식으로서 강관 제작 완료 전에 다이어프램이 설치돼야만 하고 그죠? 그리고 기둥과 보와 용접 접합 시는 용접 보조젤에서 그 뒷댐제라고 하죠. 백킹 스트립과 엔드탭이 사용되며 폐쇄 단면의 특성상 용접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게 폐쇄형 단면은 아무래도 그 접합이 어렵죠. 용접도 어렵고. 그런데 H형광 기둥과 같은 개방형 단면은 아무래도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용접이든 접합이든 쉽죠.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는 실무의 현장 건설사들은 그 접합이 쉬운 H형과 같은 개방형 단면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내측 다이어프램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맨 왼쪽 그 내측 다이어프램의 주두부를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뭐 여기는 설치하기 쉽겠죠. 왜냐면 거더의 그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상부에 붙이면 되니까 그렇죠? 붙이면 되니까 이거는 설치하고. 그다음 요거는 안쪽으로 해가지고 용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부 프렌지 라인의 연속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시공성은 좋다 그랬죠. 외측 다이어프램. 이걸 외 다이어프램이라고 합니다. 이 바깥에 나와 있는 외 다이어프램. 외 다이어프램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원형인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사가 있는데 이들 외의 다이어프램 형식은 관관 외부에 경사를 가진 모양의 다이어프램을 보강, 용접하는 형식으로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충전 강강 같은 경우에는 안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간섭되는 게 없으니까 좋겠죠. 콘크리트 충전이 쉽고 용접성이 용이하나 강질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의 제작 가공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또 어떻게든 외측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접합부 주변의 외관이 좀 복잡해지는 또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측 다이어프램이 있다는 거 한번 또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측 다이어프램 및 그 다층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면의 그 거더의 높이가 똑같은 경우에는 수월하겠죠. 어떻게 비교적 수월한데 이 다층 다이어프램과처럼 왼쪽에는 거더가 액션건 거더가 이렇게 요만한데 그죠? 높이가 작은데 오른쪽에는 거더가 춤이 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습니까? 프렌지를 기준으로 여기 다이어프램 설치하고 여기도 다이어프램을 두 군데다 설치해야 되죠. 여기도 설치하고 여기도 설치하고 그렇죠? 이기 때문에 이런 다층 다이어프램인 경우에는 좀 더더욱 제작이 어렵겠죠.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더의 높이가 이건 아예 다르네요. 단차가 있어서 여기와 그렇죠? 여기인가요? 여기인데 그러려면 이쪽에도 왼쪽 거더의 상부 프렌지, 하부 프렌지에도 그렇죠? 다이프램을 형성시켜야 되고 오른쪽 거더의 상부 프렌지와 하부 프렌지에도 다이프램을 형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이프램이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4개가 돼요. 높이별로 보면 4개가 되고 위에는 3개가 돼서 이런 다이어프램들 형을 제작하는데 이제 제작사들이나 시공자들은 애를 먹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쪽 다이어프램과 밑에 쪽 다이어프램이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높이가 요 D 강관의 한쪽 폭에 또는 직경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는 높이가 100mm 이상이 돼야 된다고 나오죠. 100mm 이상이 돼야지 이게 이제 시공이 수월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좁아버리면 이게 제작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요거를 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측에 들어간 다이어프램을 그렇죠. 저기 생략하는 방법도 또 테크닉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좁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너무 좁으면 이거보다 더 좁다. 이럴 경우는 또 그 안쪽 다이어프램을 생략할 수도 있죠. 물론 전 구조 엔지니어, 구조 설계자, 공학자한테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빼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강적골조 시스템의 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그래서 이거는 뭐 역학에서 많이 나와 있는 그림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라멘이고요. 라멘조. 강절골조예요. 강절이 있고요. 밑에는 지점은 A, D는 핀입니다. 핀으로 형성되는 문형 라멘이고요. 여기에 중력 하중이 작용하면 어떤 변형이 생기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A, B는 그 핀절이기 때문에 핀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거더의 입장에서 보면 기둥과 강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둥의 강성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멘트가 발생을 하죠. 부모멘트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멘트는 기둥에 또 전달이 돼서 기둥 상단에 또 같은 부모멘트가 이렇게 또 그죠? 생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핀 모멘트가 생긴다는 거는 뭐 구조 공학자나 구조 엔지니어들은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변형은 어떻게 될까요? 변형을 보면 요런 등분포 하중에 중력 하중이 작용할 경우에는 변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B나 C는 강절이라고 했죠. 강절이라고 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재각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결국 여기는 90도죠. 90도가 변형 전과 하중을 받아서 변형한 후에도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상에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B점의 부재각이 90도로 과장해서 그렸는데 90도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가
90도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부재가 이게 그 강절 골조니까 그렇죠? 가정에 따라서 이고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기둥이 걷어의 입장에서 보면 기둥의 강절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은 이게 완전히 고정단은 아닙니다. 이 B 절점이 예를 들어서 고정단이라 하면 이렇게 고정단이고 여기에 걷어가 연결돼서 변형이 생긴다면 어떻습니까? 변형이 생긴다면 여기에 이 걷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고정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재각이라고 하나요? 부재각이 그렇죠? 세타 B라는 게 생기지가 않죠. 세타 B가 0입니다. 0인데 이거는 세타 B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도 세타 C가 생기는 거죠. 왜 생기느냐? 기둥도 같이 휨 변형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둥도 세타 B가 요거 변형된 만큼 절점 B에서 같은 기둥의 처진각 그렇죠? 처진각이라 하나요? 처진각이 같이 생기죠. 같은 값의 처진각이 생겨야지 이 부재각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기둥의 강절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고정단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또 그죠? 고정단 완전히 그 부재각이 생기지 않는 고정단과는 다른 거. 그래서 이렇게 생긴다. 그렇죠? 생긴다. 생기는데 왜 생기냐? 기둥과 같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둥이 생기니까 같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부모멘트가 생기잖아요. 부모멘트가 생기는데 보면 어떻게 보면 부모멘트가 생기는 쪽에 보통 인장력이 생기는 쪽에 휨 모멘트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중앙부에는 하부가 인장력이 걸리고 단부에서는 상부가 인장력이 걸리는데 변형은 그럼 이 인장력이 걸린다고 한다면 변형을 이게 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느낌적으로 보면 감각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왜 부모멘트가 생기느냐? 기둥의 변형 세타 B만큼 얘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로 부모멘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이 단부 쪽에 걷어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을 하기 어려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그죠? A와 D가 그죠? 지점이 뭐라 그랬죠? 이게 회전단이니까 모멘트가 제로고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그래서 B와 A와 D의 회전단에도 부재각이 절정각이 생기죠. 그죠? 생기는 거 한번. 그래서 어쨌든 중력 하중에 대해서 그죠? 강적골조는 이런 변형을 보인다는 거. 그래서 강절은 고정단과는 다르다. 그죠? 고정단과는 다르고 고정단보다 어떻게 보면 작은 고정단의 일 경우에 많이 끌려 올라갈 텐데, 그죠? 많이 끌려 올라갈 텐데, 덜 끌려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정단만큼 휨 모멘트가 많이 끌려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도 또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등분포 중력 하중을 받는 부정적 남연의 휨 모멘트와 변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보면 강절로 연결된 부재들은 힘을 받아서 변형을 할 때 그 절점에서의 동일한 이동과 함께 이 B점의 이동은 똑같습니다. 이 기둥과 걷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동합니다. 이거 지금 그림에서는 안 나왔지만 뭐 밑으로든 옆으로든 이동을 합니다. 그 동일한 이동과 함께 절점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재간의 각도, 부재각이라고 하죠. 회전각이라고 하나요? 처진각, 그리고 그 부재와 부재 사이의 각도는 어떻게 보면 전과 변함이 없다. 이게 이제 큰 가정이라고 했죠. 그죠? 부재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휨에 저항하는 성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변형을 통해서 체크해 봤고요. 다음은 이런 강접 효과로 인해서 중력 하중에 대한 변형들은 기둥과 보의 강성에 따라서 보의 휨 처짐 및 휨 응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림은 작은 기둥에 어떻게 보면 큰 걷어가 이제 얹어져 있는 타입입니다. 그러면 이 아주 작다고 본다면 기둥의 강성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여기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의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휨 변이는 이렇게 생기고요. 이에 따라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단순보와 같이 이렇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단순보가 똑같죠. 양쪽 핀 뭐 이런 식의 역할을 여기 기둥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는데, 두 번째 그림은 요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기둥의 강성을 조금 키운 거죠. 키워서 어떻게 보면 이게 헌치 처리를 해가지고 헌치 처리를 좀 해서 이 보에서 떨어지는 상부 철근을 어떻게든 상부 철근을 잘 그 R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착이 잘 되게끔 만들어 주거나 어쨌든 조금 이제 기둥의 그 강성을 조금 키워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거더가 기둥의 강접 형태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만 변형이 되는 거가 아니라 왼쪽 그림 같죠. 보와 함께 거더와 함께 기둥도 같이 강절 형태로 변형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상호 결합을 해서 그래서 보면 이런 경우에는 아까 왼쪽 그림에 달리 그 단순보 형태의 정 모멘트보다 많이 줄었죠. 그렇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 모멘트가 많이 올라가고 그 대신 부 모멘트가 조금 올라와서 그죠? 결국 뭐 어떻습니까? 역학적으로는 이렇게 잘랐을 때 높은 쪽과 부모인터의 여기가 요 값과 요 값이 같은 거죠. 그렇죠? 같죠. 그래서 약간 끌려 올라가고 이런 걸 영향으로 해서 기둥에도 상부에 기둥 상부에 핀 모멘트가 발생하고 지점은 하부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는 좀 더 기둥의 강성을 키웠습니다. 좀 더 기둥의 강성을 키워줬더니 이 부분에는 두 번째 그림보다 더 어떻게 합니까? 정 모멘트가 중앙부의 정 모멘트가 작아졌죠. 끌려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대신 부 모멘트도 더 커졌죠. 부 모멘트도 이것도 쭉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기둥의 강성이 크면 클수록 부 모멘트 쪽에 휨 모멘트는 커지고 그 대신 보의 거드의 정 모멘트는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기둥도 여기와 거더 단부와 기둥 상단의 휨 모멘트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또 같아지는 거고 이런 형태로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번 그림은 어떻게 달라진 거죠? 요번에는 기둥의 강성을 더 키우고 그죠? 상대적으로 보의 강성을 줄인 겁니다. 그러면 더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도 입장에서 보면 단부의 기둥의 영향을 받아서 세 번째 그림보다 더 많이 끌려 올라가고 그 대신 정 모멘트는 그죠? 더 작아진 거죠. 기둥은 더 커지고. 그래서 기둥의 강성, 보의 강성, 상대적 강성에 따라서 이렇게 기둥에 작용하는 휨 모멘트와 거도에 작용하는 휨 모멘트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강성의 영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맨 마지막 그림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운데를 핀으로 그죠? 신지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신지로 만들고 여기도 신지잖아요. 그죠? 신지. 이럴 경우에는 여기가 거의 캔틸레버성으로 휨 모멘트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더 크게 올라가죠. 여기가 강성이 크고 그렇죠? 크게 올라가고 그 영향이 또 기둥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크게 영향이 되죠. 그래서 단면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단면의 크기 이 강성이 크다는 거죠. 여기가 큰 곳에 쉼이 그렇죠? 강성이 큰 쪽으로 힘이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고 강성이 작은 쪽에는 힘이 덜 흘러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중력 하중에 대한 것만 보더라도 그 강적골조의 그 지점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뭐 힌지의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힘은 강성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렇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음은 요번에는 이제 수평하중에 대한 변형, 강적골조의 수평하중에 대한 변형을 또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이것도 이제 부정적 라면이죠. 여기에 이제 밑에는 고정 있네요. 고정단이고 옆으로 싹 밀었을 때 그러니까 수평하중이 작용할 때, 그러니까 지진이나 풍하중이 작용할 때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휨 모멘트,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작용을 하죠. 이런 경우 이렇게 작용하면 이렇게 작용하는 현상은 다들 아실 겁니다. 다들 아실 거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변형은 이렇게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밑이 지점이 고정단이니까 여기에는 이 절점에서는 절점각 또는 그 처진각이
제로죠. 그렇죠? 0이죠. 0이다가 좀 변형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라멘 구조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보면 이쪽 하중이 작용하는 쪽 하단에는 하부 인장력이 작용하죠. 하부의 인장력이 작용하고 그 반대쪽에는 상부가 또 이렇게 인장력을 하니까 상부의 인장력이 작용하고 그렇죠? 기둥도 이쪽에서는 이쪽의 인장력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장력이 작용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점에서는 절점 강접으로 여기는 B와 C 절점에서는 부재각은 그렇죠? 여기는 좀 그림이 좀 그런데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평 집중하중을 받는 부정적 라멘의 휘모멘트 변형도도 살펴보면 강절로 연결된 부재들은 힘을 받아 변형을 할 때 그 절점에서 B점과 C점 절점에서 동일한 이동과 함께 부재각은 그렇죠? 부재 간의 각도는 변형률과 변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수평력의 휨으로써 전달을 한다. 그래서 휨 강성으로서 중력 하중뿐만 아니라 수평 하중에도 저항을 한다. 이런 원리를 잠깐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보면 수평 하중에 대한 변형. 보통 그래서 이 강적골조들은 강적골조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강적골조의 이제 어떻게 보면 특히 고층 같은 경우는 수평 하중에 대한 강적골조의 변형은 무슨 변형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휨 변형입니까? 전단 변형입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일단 답은 전단 변형입니다. 그래서 강적골조의 수평 하중으로 인해서 변형되는 변형의 타입은 전단 변형이다. 라는 거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슬라브, 각층 이런 고층 건물들은 바닥 슬라브가 무한 강성의 다이프럼으로서 이렇게 딱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전 보도, 걷어도 변형을 하지만, 휨정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각 층별로 보면, 강적골조는 전단 변형을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서, 대비해서, 앞으로 배울 전단벽 구조, 그렇죠? 전단벽 구조는 휨 변형을 하는 구조 시스템이죠. 그렇죠? 휨 변형.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골조는 아까 휨 강성으로, 강접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둥과 보의 휨 강성으로서 저항하는 구조 시스템이죠. 그렇지만 변형은 전단 변형이라고 부르죠. 이에 비해서 앞으로 배울 전단벽은 전단벽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전단에 대해서 저항하는 벽. 그렇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변형은 휨 변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좀 또 재미있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강적골조에서 수평 변이를 좌우하는 것은 이것도 기둥의 강성과 보의 강성의 상관관계이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것도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죠. 보의 강성과 기둥의 강성에 따라서 수평 변형이 좌우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물은 보호의 스판이 기둥의 높이보다 크죠. 보호의 스판이 보호 높이보다 크기 때문에 효과적인 모멘트 저항 공조를 위해서는 층 높이에 대한 보호 스판의 비율로, 즉 보호의 단면 2차 모멘트를 기둥의 단면 2차 모멘트보다 크게 하는 게 유리하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어떤 그 강적골조에 어떤 강적골조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강적골조가 딱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변형이 많이 생겼다고 하죠. 그죠? 강도에는 내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수평하중에 대해서 이게 많이 변형을 했어요. 전단 변형이 더 많이 변형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성을 키워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기둥을 키우는 게 좋을까, 거더를 키우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있죠. 이럴 때 결국 어떤 게 효율적이냐? 기둥을 키우는 것보다는 거더를, 단면을 키우는 게, 강성을 키우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 기둥은 짧잖아요. 거더는 일반적으로 길죠. 그렇기 때문에 단면 2차 모멘트의 입장에서 보면, 강성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거더의 강성을 좀 키워주는 게 횡변이를, 그렇죠? 수평 변이를, 강적골조 수평 변이를 제어하는 데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휨 저항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 구조 형태에 따라서 수평 변이를 어떻게 전달시키느냐의 문제죠. 첫 번째 그림은 밑에가 이게
핀인지 회전단, 뭐 고정단이라고도 상관이 없죠. 고정단이겠죠. 이게 수평력에 대해 저항하려면 이거는 고정단이어야 돼. 불안정 구조물이 아니죠. 안정한 구조물이 되겠죠. 불안정 구조물이 아니겠죠. 안정한 구조물이 되겠죠. 수평력을 딱 받으면 이거는 양쪽이 그 강절이 아니라 신지로 접합되기 때문에 기둥만 다 받습니다. 그렇죠? 기둥만 모든 힘을 수평하중에 대해서 다 받는 형태로. 그리고 기둥도 밑에가 커지는 형태의 단면을 형성시키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는 중력 하중에 대해서만 저항하고 또 횡력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못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더라고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빔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형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강절로 만들면 그렇죠? 거더와 볼을 강절로 만들면 이렇게 수평력이 작용할 때 이런 형태가 작용해서, 이게 핀일 경우에는, 그렇죠? 회전단일 경우에는 밑에가 단면이 힘 모멘트가 작아지기 때문에 단면이 작아지고, 상부가 힘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단면이 커지고, 그렇죠? 이런 형태의 그 형태에 맞게, 수평력의 저항력에 맞게 이렇게 단면이 형성된다는 거 챙길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회전단, 여기는 힌지네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왼쪽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이 얼추 비슷하죠. 그죠? 변형이 비슷합니다. 변형이 그 수평력에 대해서는 비슷한 밴드 모మెం트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또 중력 하중에 대한 역할도 사실은 생각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역학적인 형태는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어떤 건물들은 수평 하중만 받는 건 없고 다 중력 하중도 같이 받으면서 수평 하중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다른 거죠. 달라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두 번째 시스템과 세 번째 시스템이 수평 하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단면의 형상은 다르지만 밴드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비슷한 형태가 나온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또 수평 하중에 대한 변형인데, 강적골조에 설명드렸듯이 이건 뭐죠? 고층으로 올라갈 때는,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수평 하중이 세죠. 각층에 걸리는 수평 하중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커지면 이게 이제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강적골조가 움직이는데 밑으로 내려, 기둥의 입장에서 보고 거도의 입장에서 봐도, 골조 입장에서 보면, 각층의 골조 입장에서 보면 밑에 있는 골조가 위에 있는 골조보다 많은 전단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때로는 기둥은 당연히 뭐 축하중에 대해서도 누적되어 있는 축하중을 받기 때문에 기둥이 커지잖아요. 밑에 있는 기둥일수록. 근데 거도도 마찬가지로 중력하중에 대해서는 똑같은 단면으로 산정되는데, 이런 큰 수평력 때문에 밑으로 오는 골조가, 거더 입장에서 보면 밑에 있는 층의 거더가 위에 있는 층의 거더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강적골조인 경우, 순수한 강적골조인 경우에는, 그죠? 순수한.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수한 강적골조는 실질적인 구조 시스템이 많지가 않죠. 다들 뭐 전단벽도 있고 때로는 가세도 있고, 왜냐면 계단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단실이라는 게 형성되기 때문에 보통 계단실은 전단벽이든 아니면 가세 시스템이든 만드니까, 그래서 이거와 겸용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많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브레이싱이나 전단벽이 없는 순수한 그래서 철골 구조 중에서도, 특히 철골 구조가 찰랑찰랑 거리니까 유연하니까 더 많은 영향을 받죠. 그 중에서도 순수한 강적골조인 경우에는 몇 층 올라가지 않는데도 밑에 층의 거더가 수평 하중 때문에 커져야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큰 수평 하중으로 인하여 중력 하중에서 요구되는 보의 내력 또는 강성 이상의 추가되는 보호 강성이 하부층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필요하게 되는,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한번 다시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건 보통 강적골조는 전단 변형을 한다고 보통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말하는 건 또 뭐 P델타 효과라고 하죠. 기둥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평력을 받으면서 중력 하중을 받게 되면
또 P델타 효과를 고려해서 또 기둥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잘못 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구조공학자, 구조 엔지니어들은 좀 더 이거를 바탕으로 좀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에. 다음은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정과 지점에 따라서 골조의 변형이 달라지고 쉰 모멘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 첫 번째 그림은 밑에가 고정이고 고정인 주각을 갖고 있고 강제 형태로 이루어진 부정적 라멘,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쉰 모멘트도가 이렇게 작용을 하죠. 뭐 등부 파종을 받는 경우 작용을 하고 수평력이 작용할 경우는 뭐 이런 식의 밴딩 모멘트 다이그램이 작용한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한쪽에 고정 주각을 핀 주각으로 딱 바꾸면 어떻게 되죠? 핀 주각을 바꾸면 요 핀 주각 부분에서는 그 중력 하중뿐만이 아니라 그죠? 수직 하중뿐만 아니라 수평 하중에서도 다 밴딩 모멘트 다이그램이 0이 되죠. 그죠? 0이 된다는 거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밴딩 모멘트 다이그램은 보통 위하고 좀 비슷하게 되죠. 비슷하게 되는 거 한번 쭉 보시고요. 근데 양쪽에 그럼 핀으로 설치를 한다. 핀프를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고정해야 되죠. 그죠? 안정 구조물이 되려면 고정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중력 하중에 대해서는 단순보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보 가처럼 교동을 하고 그 대신 이런 경우에는 걷어는 횡강성이 수평 횡강성이 없기 때문에 역할을 못하고 오로지 캔틸레버 형태의 기둥만 모든 수평 하중에 저항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양쪽은 강접인데 양쪽이 핀 구조 그렇죠? 회전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쉰 모멘트가 제로다. 그렇죠? 그리고 이 형태는 나머지 위의 형태는 여기 첫 번째 그림과 같은 형태의 등분포 하중을 받는 중력 하중에 대한 밴딩 모멘트 다이그램, 그다음에 수평 하중에 대한 밴딩 모멘트 다이그램은 그렇죠? 거의 같이 되죠. 실질적으로 구조 설계할 때는 이거와 이거를 다 같이 고려해서 그렇죠?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쪽은 요거에 비해서 롤러 주각으로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동단이라 그러죠. 그럴 경우는 이게 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변형이 또 급격하게 그죠? 급격하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딱 이동하니까 여기 위에 걷어의 입장에서 보면 강접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단순부가 같이 걷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횡력에 대해서는 요 부분만 저항을 하고 그 롤러 이동단인 부분의 기둥들은 역할을 못 합니다. 그렇죠?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역학적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여기 그림은 3인지 라멘이죠. 3인지 라멘인 경우에는 신지 부분에서는 다 쉰 모멘트가 제로가 되는 거죠. 쉰 모멘트가 제로가 되고 여기도 다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걷어 같은 경우에는 회전단 그 힌지 부분에서 그렇죠?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처짐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보면 요 반쪽의 그 걷어와 요 반쪽의 걷어가 따로따로 놀고 보면 이게 불안정 구조물이죠. 불안정 구조물인데 서로 기대고 있음으로써 그렇죠? 기대고 있음으로써 안정 구조물을 시킨 거죠. 그렇죠? 내력은 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은 마지막 아래 그림은 요거는 기둥에 한쪽 기둥에 상하부를 회전단과 활절 핀 접합으로 하고 반대쪽은 해줘. 요런 거죠. 요런 것도 보시면 중력 하중에 대해서 거의 뭐죠? 단순부와 같이 거동을 하죠. 약간 그렇죠? 여기에 이제 기둥 강성이 좀 있으면 좀 올라가기도 합니다. 약간 올라가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횡력에 대해서는 그렇죠? 오른쪽 기둥 양쪽이 그 활절로 이루어진 기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없습니까? 중력 하중과 수평 하중에 대해서 둘 다 핀 모멘트를 안 받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 두 기둥을 위아래를 둘 다 활절로 만들어주면 이 기둥은 축하중만 받는 거죠. 축하중만.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 어떤 기둥을 나는 경제적으로 작게끔 설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구조 메커니즘 조건을 형성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기둥을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기둥의 상부를 걷어와 이렇게 핀 접합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도 뭐 회전단으로 만들어주면 이 기둥은 오로지 축하중만 받기 때문에 기둥이 설계상 작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강절 골조 시스템의 형태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를. 일단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방향 거더 시스템, 원웨이 거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기둥을 중심으로 일단 기둥이 먼저 구성이 되고 기둥의 위치가 정해져야 된다고 그랬죠. 기둥을 중심으로 거더를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심 만든 거들을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한 방향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반대편의 짧은 쪽의 거더는 그러니까 요 한 방향만 강적 골조로 만들어 주고요. 기둥과 거더를 강적 골조로 만들어 주고 이 방향은 나머지 부분은 그 강적 골조로 안 만들어 준 겁니다. 예를 들어 핀으로 부재는 이때 이렇게 핀 접합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면 나중에 뭐 가세나 전단벽을 통해서 횡력을 저항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죠?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일방향 거더 시스템입니다. 일방향 시스템으로.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기둥을 중심으로 거더를 한 방향으로 구성하는 강적골조로 뒤에서 배울 이 방향 이쪽을 그러니까 이 반대편도 강접화 시켜주면 이거는 이제 이 방향 거더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렇죠? 거더가 강접화된 강적골조가 두 방향으로 그 S 방향, Y 방향 두 방향 성수되는 이 방향 거더 시스템이에요. 이게 천정고를 낮출 수 있고 공간감이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 시도를 해본 건물들을 보면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거더가 또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렇게 거더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강적골조로 돼 있는 타입은 그 배관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배관이 뭐 주관과 지관이 있겠지만 배관이 어쨌든 이렇게 지나갈 때 이게 걸리적거리죠. 그죠? 간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관 설치할 때 어떻게 보면 물론 외부 오프닝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거더의 밑으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배관이. 그러다 보면 실링 하이트가 어떻게 보면 투웨이 거더 시스템에서는 그 낮아집니다. 그죠? 낮아지는데 이런 원 거더 시스템에서는 때로는 이런 그 보부재가 없어지니까 시원시원하게 이런 높은 쪽 슬라브 밑으로 해서 그 배관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실링 하이트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직각 방향의 이방향성의 거더가 지나가지 않다 보니까 보는 공간감, 기둥과 기둥 사이가 넓어도 공간감이 좋죠. 시원시원해 보고 그렇지만 천정고가 높으면 또 이게 공간감이 좋거든요. 그런데 직각 방향의 거더가 없다 보니까 건축적으로도 공간감이 되게 좋습니다. 시원하게. 그래서 천정고를 낮출 수 있고 공간감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한쪽만 거더가 있다 보니까 이 거더가 힘을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거더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거더의 안전성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이게 또 단점이면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잉여력이 부족한 거죠. 이 거다가 뭔가 이렇게 잘못되면 뭐 어떻게 보면 파괴가 붕괴가 이루어지거나 이제 그런 잉여력이 부족한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금 그죠. 이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방향 거더 시스템은 거더 방향으로는 강접화 시키고 그죠. 이렇게 강접화 시키고 이 나머지 방향 베이 방향으로는 핀 구조로 하거나 그리고 이 핀 구조가 이제 횡력에 대해서는 이제 저항하기가 불리하니까 그림과 같이 이렇게 가세를 이런 것을 추가해서 별도의 횡력 수평 저항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일방향 거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일방향 거더 시스템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문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곡선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비정형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방향 거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기둥과 보로 구성된 문형, 그렇죠? 문형을 일렬로 배열하여 역학적으로 이제 단순 명확한 구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스판의 다층 공간이나 그리고 그 여러 층 다층 공간에 이제 두루두루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방향 거더 시스템의 다양한 형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기둥의 배열이 이렇게 곡면으로 지나가고 그 기둥과 기둥을 일방향 강적골조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다.
그죠? 부채꼴 형태로. 그래서 보통 이제 건축에서는 기하학을 많이 사용하고 그 기하학의 질서라는 것을 많이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그거를 통해서 규칙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아름다움으로 구현을 하는 이런 건축 설계와 마찬가지로 구조도 그런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기둥의 배열과 일방향 겉옷 시스템의 배열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원일 두 개를 붙여서 그렇죠? 이 원의 바깥쪽 라인의 곡면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곡면의 중심을 통해서 그렇죠? 곡면을 형태를 만들 수도 있죠. 그죠? 중심에 모이게끔. 또 그래야지 또 이게 정확한 그 좌표와 치수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공성도 좋고, 그렇죠? 도면화시키는 것도 좋죠. 뭐막 불균형하게 뭐 규칙성도 없게 하면 뭐 물론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그죠? 비정형 구조물이 돼서 만들기가 좀 어려워질 겁니다. 이것도 이제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일방향 겉옷 시스템의 다양한 형태, 이거는 평면적, 높이적, 그죠? 인면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둥이 이렇게 있고 겉옷을 어떻게 보면 격자형으로 대각선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열과 2열을 기준으로 기둥과 겉옷을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렇죠? 대각선으로 보낼 수 있고 방사형으로도 볼 수 있고 중심 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일방향 겉옷 시스템을 건축의 형태와 형상에 따라서 변화시켜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축 디자인을 할 때 많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요런 일방향 겉옷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방향 겉옷 시스템, 이방향 겉옷 시스템은 말씀드렸죠. 기둥을 기준으로, 그죠? 여기 보면 X방향과 Y방향의 둘 다 강접 골조의 겉옷 시스템을 보내는 형태, 그죠? 보내는 형태입니다. 보내는 형태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둥과 겉옷을 강접 형태로 이방향의 격자 형태로 구성하는 구조, 이렇게 그림 보였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은 잉여력이 커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여유하중 어느 부재가 조금 이렇게 잘못되거나 붕괴됐을 때도 다른 쪽에서 좀 대신 받아주는 그죠? 이런 잉여력이 커서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높은 골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골조들은 또 기둥과 기둥사를 강절로 연결되는 겉옷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 이제 빔을 설치를 할 수 있죠. 직극방향 있겠죠? 빔을 설치를 해서 그렇죠? 슬라브에 이제 펜날의 두께를 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두 개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빔을 배치할 수 있는 또 그렇죠? 있는 또 시스템이 된 거죠. 그 빔을 설치할 수도 있으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방향 겉옷 시스템은 베이 방향으로 별도의 수평 저항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나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기둥, 전다벽 등의 수평 저항 요소가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이런 거를 쓰면 유리하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각 방향의 겉옷가 있다 보니까 층고 절감에 좀 불리하고요. 라면 구조는 그다음에 이제 공간적으로도 좀 실링 하이트가 낮다 보니까 좀 공간감이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이방향 겉옷 시스템. 그래서 이방향 겉옷 시스템은 이방향으로 겉옷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향 겉옷 시스템은 외력에 대해서 입체적 저항을 하지만 구조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제 S방향과 Y방향의 골조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요. 해석하고 설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에서는 구조 해석 프로그램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3D 해석을 많이 하죠. 3D 모델링을 해서 많이 하는데 경우에 따라 2D도 많이 씁니다.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S방향, Y방향을 3D가 아닌 2D로 분해해서 외력을 받는 골조의 힘 모멘트를 구하고 해석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또 챙겨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직 하중뿐만 아니라 중력 하중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해해서 설계를 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방향 겉옷 시스템의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상 변화에 따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둥 이거는 4개만 설치한 거고 이거는 몇 개죠? 8개 기둥 설치하고 이거는 기둥이 많네요. 설치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 방향
두 방향으로 거도를, 강적 골조를 다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이제 빔을 넣을 수도 있죠. 빔을 넣는 경우가 많겠죠. 빔을 넣고 이렇게 해서 설계하는 방법. 이런 식의 형태에 따라서, 평면 형태에 따라서 기둥 배열을 배치를 할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거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건축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 거도 시스템의 다양한 형태 변화를 보여줍니다. 단층부터 고층까지. 그렇죠? 이 방향성으로 일단 기둥과 수직벽체 또는 수직 가세 골조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방향으로 강적 골조를 형성시켜서 구조를 완성시키는 거죠. 그렇죠? 형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이 방향 거도 시스템이다 라는 거 한번 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참조를 하셔서 형태에 따라 구조 시스템도 그게 따라 흘러가는 거죠. 형태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조가 이제 뭐, 그렇죠? 곡면으로 가든 직선으로 가든 기울어져서 가든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적 골조 시스템의 형태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힌지 프레임 시스템. 하나가 더 있네요. 비렌딜 프레임 시스템에 힌지 프레임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 현대 건축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 구조 시스템이 모듈화되고 뭐 모듈화 구조 시스템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공장에서 대부분 만들어 가서 현장에서는 이제 조립하는 형태로 아마 많은 이제 구조 시스템들이 이제 제한이 되고 개발이 될 텐데 이럴 때 한번 힌지 프레임 시스템도 그런 구조 중에 하나로서 어떻게 보면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힌지 프레임은 구조체를 모듈화 시키고 표준화하여 현장 조립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수평 저항력은 좀 약하거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별도의 수평 저항력을 구축해야 되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들은 철골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PC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강적 골조로 만들어 오고 그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힌지라는 거를 이용해서 힌지가 어떻게 보면 결합하기가 좋잖아요. 힌지를 통해서 프레임을 구성하는. 그래서 보면 이것도 보면 다 그 뭐죠? 거더와 기둥들은 다 강적 골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강적 골조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적 골조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 대신 그거를 이음하는 이 접합부가 다 힌지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힌지. 그렇죠? 힌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왼쪽 하부 그 힌지 프레임은 보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힌지가 캔틸레버가 있고요. 캔틸레버. 그렇죠? 캔틸레버 부분이 있고 여기는 문형 라멘, 그다음 기둥 하부를 힌지로 만들어서 그렇죠? 만든 이거를 이로 표준화된 거를 이렇게 적층시켜서 만든 구조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런 그 표준화된 골조를 공장에서 다 만들어 와서 요런 힌지 부분만 이렇게 조립해서 구조 시스템을 형성시킬 수도 있겠죠. 이걸 PC로 해도 되고 콘크리트 그러니까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스틸로 하든 뭐 다른 구조로 목구조로 하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서 현장에서만 조립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요거는 뭐 어떻습니까? 오른쪽 하단에 그러면 3인지 프레임으로 3인지 프레임이라는 거 어쩌죠? 기둥 하부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기둥 하부 그다음에 양쪽 캔틸레버 끝단 그렇죠? 여기를 힌지로 3인지 프레임으로 해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또는 역전시켜서 뒤집어서 만든 구조 시스템 이런 구조 시스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또 힌지 프레임 시스템으로서 이런 거 이거는 이중 기둥 힌지 프레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기둥과 거더는 강접으로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강접 골조인데 여기서 보면 접합을 어디서 했습니까? 힌지 접합을 기둥의 층과 층의 중간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기둥 중간에서. 그렇죠? 이런 것도 일단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트 표준화된 골조를 미리 다 만들어서 요 힌지 부분만 그죠? 현장에서 조립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죠. 이거는 캔틸레버 형태로 된 2힌지 프레임, 2힌지 프레임. 그렇죠? 이것도 기둥이 어디 갔습니까? 층과 층의 중간에서 기둥과 기둥이 힌지로 연결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힌지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면이 어떻습니까? 작고, 그렇죠? 작죠? 다 작아요. 그렇죠? 힌지 부분은 휘 모멘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재를 작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이런 것도 그렇죠?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횡력 저항용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또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지지대로 얹혀진 옆 힌지 프레임 위에 투 힌지 프레임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위에는 투 힌지 프레임이 이렇게 있죠. 여기 이것도 기둥 층과 층의 중간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밑에는 이거에 또 역으로 그죠? 이렇게 또 골조가 있고요. 여기는 뭐 기둥 위에 거의 힌지 형태로 이건 얹어놓은 타입이네요. 그죠? 뭐 이런 것도 그럼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중력 하중에 대해서 또는 수평 하중에 대해서 이런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형성시키고 이거에 따라서 이 크기에 따라서 부재의 단면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겁니다. 그죠? 커졌다. 힌지 부분은 다 어떻습니까? 작아지는 거죠. 부재가 작아지고 그죠? 강접인 부분은 모멘트가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크기 때문에 부재가 커지고 이런 작은 점은 작아지고 그죠? 작아지고 큰 지역고 그죠? 뭐 이런 거 한번 또 천천히 한번 시간 있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3힌지 프레임의 캔틸레버에 얹혀진 2힌지 프레임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여기 보면 3힌지 프레임 하나, 하부는 둘, 세 개죠. 3힌지 프레임 위에 또 캔틸레버 또 위에죠. 캔틸레버 끝단에 또 이렇게 2힌지 프레임이 또 얹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에 따라서 또 중력 하중과 수평 하중에 따라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형성이 되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큰 쪽에서 단면이 커진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세한 건 한번 화면을 정지해 놓고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적 골조 시스템의 형태로서 비렌딜 프레임 시스템, 비렌딜 프레임 시스템, 비렌딜이라는 벨기에 사람인가요? 벨기에 사람이 고안해놨다고 해서 벨기에 프레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어떤 책에는 그 비렌딜 트러스라고 부르는 책들도 많아요. 하지만 엄밀히 보면 비렌딜 트러스라고 부르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트러스는 앞으로 배우겠지만 부재가 어떻게 보면 축 방향력만 걸리는 거고요. 어떻게 이상적인 트러스는 그 다음에 휘 모멘트와 전단력은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조적 효율을 높이는 게 트러스인데 그리고 삼각형 형태의 그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근데 비렌딜 트러스는 그 사재가 없잖아요. 경사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구성하는 것들이 다 사각형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러스와 같은 축방력만 걸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 부재들이 휘 모멘트도 되게 많이 크게 걸리고요. 축방력도 전단력도 엄청 크게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볼 때는 트러스보다는 효율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효율이 막상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 효율이 만약 떨어집니다. 그리고 단점은 이런 접합이 여기가 이제 이 수직재와 보가 만나는 이 접합이 강절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절도 엄청나게 강한 강절로 이루어져야지 이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그림에서 보시면 강절도 되게 크게끔 그려져 있죠. 되게 크게 엄청나게 큰 강절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비렌딜은 프레임이라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수직재와 수평재가 강절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강적골조랑 분류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프레임의 수직재와 수평재의 휭 강성에 의한 저항하는 구조 시스템으로 강절에 큰 능력이 작용하는데 보의 휭 처짐으로 인해 휭으로 인해 기둥의 가장자리 위쪽은 아래쪽과 반대쪽으로 회전을 하며 이 회전은 기둥에 의해서 저항되며 그럼으로써 처짐을 제어하게 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구조 공학적인
내용인데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수직제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둥을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넣고 끝냈잖아요. 그죠? 효율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린 것 같이럼 수직제의 개수를 이렇게 늘리잖아요. 비엔드럴 프레임 시스템은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재가 작아진다는 거죠. 부재가 이런 부재가 작아지면서 개수는 좀 늘어나지만 작아지는 이런 형태의 구조역 학적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요거는 비렌딜트러 프레임의 예를 들어 거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양단에 지지된 요 기둥이 양단에 있잖아요. 양단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비렌드럴 프레임이 이렇게 엮여서 여기 한 층이고 그 다음에 지붕층이든지 이렇게 해서 구성될 수 있고,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기둥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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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있는데 비렌딜 프레임이 양쪽에는 캔틸레버 형태로 있고 캔틸레버 형태로 나가 있고 두 개 층이 나가 있죠. 그렇죠? 두 개 층이 나가 있고 나머지 안쪽에는 그렇죠? 이렇게 비렌딜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위에는 단층이죠. 그렇죠? 단층이고 밑에는 양단의 캔틸레버로 된 2층 다중 패널 프레임 시스템으로 이렇게도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냥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강적골조는 보통 이 라인에 딱 기둥들이 이렇게 다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쉽게 알고 있는 뭐 이건 캔틸레버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간혹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집을 밑에 있는 사람이 요 밑에 입주해 있는 사람이 여기를 잘랐다. 기둥 하나를 자르면 바로 무너지나요? 예? 밑에 있는 기둥을 잘랐어. 기둥이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 그런데도 가끔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런 비렌디럴 프레임 효과로 구조 시스템이 확 바뀌면서 다행히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보들이 그죠? 그리고 기둥들이 다행히 여유 있게 설계가 돼 있었어.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무너지지 않고 어쨌든 견디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층에 기둥 하나를 딱 없었는데 왜 안 무너집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설명하는 역학적 원리는 이 비렌딜 프레임 원리.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두 개의 층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대로서 단층 다중 패널 프레임 시스템. 그래서 기둥을 그렇죠? 이렇게 설치하고 비렌딜 프레임을 지그재그로 그렇죠? 두 개 층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설치하고 건너뛰어서 여기 만들고 건너서 여기 만들고. 그래서 밑에 있는 비렌딜 프레임은 2층 바닥과 하부에 있고 3층 바닥은 그렇죠? 상부로 쓰고 그렇죠? 여기는 또 그렇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둥을 양쪽에 이렇게 설치하고 비렌드러를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얹어놨네요. 이 비렌딜 프레임에 얹어놓은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층은 상부에 있는 비렌딜 프레임에 매단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메가 구조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예, 형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예, 긴 시간 동안 수업 받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